2020년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합격률은 53.3%로 이번에도 절반을 조금 넘겼는데 로스쿨 졸업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대학생은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교원 자격을 원천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의대생들도 독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조무사는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4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오늘 오후 발표됐습니다. 1,768명이 변시에 합격해 응시자 대비 53.32%의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변시 합격률은 계속 50%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오탈자 논란인데요.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오탈자 위헌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청구서 내용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오늘 오후 발표됐습니다. 제9회 변시엔 모두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32%입니다. 만점 1,660점의 합격 기준 점수는 900.2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기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격 인원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3년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력 있는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는 게 법무부의 자평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을 둘러싼 논란은 해가 거듭될수록 가라앉기는커녕 커지고 있습니다. 고작 절반인 변시 합격률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응시 제한 변호사 시험법 규정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2016년 제5회 55.2%의 합격률을 기록했던 변호사 시험은 2017년 제6회 때는 51.5%로 낮아졌다가 2018년 제7회 때는 49.4%로 50% 선도 무너졌습니다. 이후 2019년 제8회 50.8%로 간신히 과반을 기록했고 올해 제9회는 53.3%로 절반을 살짝 넘겼습니다. 응시생 2명 중 1명은 떨어져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법 제7조는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5년 내 5회 제한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로스쿨 3년을 다니고 변시에 5년을 투자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 없이 변시에 다시 도전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이른바 오탈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렸을 때는 하늘이 내 신체의 자유를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응시 금지자가 된 다음에는 국가가 제 자유의지를 이렇게 또 침해하는 형벌을 내리는구나 하는 생각에 심적인 때문에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 4월과 올해 4월 2년 연속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 헌법소원을 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또 작년에 제출한 헌법소원이 있고 올해 제출한 헌법소원이 있죠. 작년에는 작년에 5번 본 사람, 올해는 올해 5번째 본 사람. 법률방송이 입수한 지난해 4월 헌재에 청구된 헌법소원 청구서입니다. 변시 응시를 5회로 제한한 변호사 시험법 조항은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몇 년 동안 응시를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평생 동안 응시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평생 못하게 하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유일합니다. 예.
청구인 가운데는 특히 여성도 있는데 이 여성은 임신 중에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가 출산 당시 과다출혈로 이후 2년 동안 변시에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 시험법은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만을 5년 내 5회 조항의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고 임신과 출산 등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내 5회 조항은 최소성 원칙 위배,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봉쇄와 이에 따른 사익의 침해, 무엇보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가 명확하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 제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도 급해지고 굉장히 저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봐요. 과잉금지 원칙의 최소 침해성의 원칙만 생각을 하더라도 좀 이론적으로 위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죠. 김정환 변호사는 이와 함께 변호사 시험법 해당 조항이 애초 합격률이 90%를 넘는 의사국가고시처럼 변호사 시험도 자격 시험으로 치러지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합격률이 50%에 불과해 자격 시험이 아닌 절반은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사실상 선발 시험으로 치러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일단은 5년 5회 조항 자체가 전 잘못된 제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 선택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그렇게 횟수와 연도로 제한할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자기가 이 시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국회에선 임신과 출산, 질병 등 특정한 경우엔 군복무처럼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별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신항인을 막기 위한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5회 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더라도 최소한 로스쿨 석사 취득 후 5년 내라는 기간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응시 기간의 제한이라도 없앰으로써 변호사라는 직업을 언제든가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의 선택권을 수험생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국가가 청년들의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해서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5년 내 5회 응시 제한 조항에 걸려 더 이상 변시를 칠 수 없게 된 로스쿨 졸업자들은 스스로를 응시 금지자, 응시 박탈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변신항인 양산을 방지하면서도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앞으로 N번방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대학생은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교원 자격 자체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성범죄 관련 형사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해 성범죄자가 유치원 및 초중고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직무, 자격 연수 과정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성교육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손질하는 한편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의대생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이 의대생이 의사면허를 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새벽 2시 반쯤 여자친구의 원룸에서 여자친구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은 강간과 무관하고 성관계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씨 측 주장을 기각하고 성폭행 등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것이 재판부 질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부 질타가 무색하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이 의대생이 의사면허를 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인 결격 사유를 규정한 의료법에 의료관계 법률 위반을 제외한 성범죄나 폭행, 상해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결격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절대 깨지지 않는 철밥통입니다. 교육부에서 성범죄 대학생은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교단에서 영구 퇴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의대생의 경우도 교육부와 똑같이 나아가 의사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성범죄자는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손봐야 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극에 달한 지금 안 하면 또는 못하면 영원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검찰이 황운하 대전중구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무슨 혐의로 이 황 당선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가요? 이게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거든요. 네. 이제 황운하 당시 그 예비 후보 캠프에서 이제 당원 명부를 부당하게 이제 취득을 해서 거기에 적혀 있는 그 권리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을 해서 네. 이제 선거 운동에 썼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당한 이제 개인 정보 유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당내 경선을 하던 상대 캠프 쪽에서 네. 이제 고발을 했고 얼마 전에 실제로 이제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이거 지금 혐의 적용이 좀 가능한 사안입니까? 뭐 지금 어떤 혐의인지 사실 뭐 이렇게 고발 사건은 있는데 네. 정확하게 그 고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혐의를 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이게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네. 좀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황 당선인의 입장이 좀 발표된 게 있을까요? 지금 과잉 수사다라고 이제 발끈하고 나선 것 같아요. 네. 황 당선인이 지금 대전 용두동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취재진들을 만나서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아니 뭐 고발이 되면 수사해야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네. 이거는 과잉 수사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검찰권의 이런 과잉 수사 관행을 봤을 때 이건 다시 말해서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것이 맞다. 네. 이렇게 지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이번 압수수색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정말 황 당선인 말대로 과잉 수사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최근에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도 있었지만 네. 과잉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범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러한 범죄의 증거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곳을 특정해서 이제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관이 뭔가 범죄 혐의 소명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범죄의 장소를 특정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뭐 일률적으로 이것은 과잉 수사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모양새가 경찰과 검찰이 좀 정면 충돌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검찰 수사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간호조무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살인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동반 자살하려다 자기만 살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살인이라면 살인 동기는 뭐였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으로 불린 사건인데 전직 간호조무사 32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여해 당시 30살이던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그리고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피해자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결단코 살인은 아니다. 남자친구를 말리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일부 임혜지 판사는 오늘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 지식을 이용해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 피해자는 피로회복이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링거를 맞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누나는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누나는 A씨는 구속 전 불구속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찾아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억누르며 견뎌왔다고 엄벌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했다는 의심만으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이 전직 간호조무사는 정작 자신은 남자친구 몰래 2년 넘게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해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것도 모르고 A씨에게 너를 닮은 딸을 낳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며 집안에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징역 30년 선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별다른 기복 없이 담담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살인죄 무죄 판결을 혹시나 기대했지만 역시나 하는 그런 담담한 표정이었을까요? 그리고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무죄라고 믿고 변호한 걸까요? 그냥 일이니까 변호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